알면 당신도 법대랑 초지 일관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는 아이처럼 순수한 MC 김현우입니다. 마부작침. 아무리 어려운 일도 아무리 어려운 법도 끈기 있게 해결하는 변호사 신희진입니다. 화양연화 법태랑과 함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진짜로 그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네, 맞아요. 아니 요즘 전 팀장님 엄청 바쁘시잖아요. 아니 새벽부터 밤까지 스케줄이 가득 있다는데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머리 자르기가 귀찮아가지고 짧게 잘랐다면서요. 아니 근데 확실한 거는 네. 법태랑 시작하고부터 네. 일이 잘 돼요? 잘 되고 일이 있어요. 너무 많아지시죠? 네. 그래, 이게 그 마중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프로가 마중물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아니 뭐 저는 그렇다 치고 근데 초지일관하는 아이처럼 네. 순수한 MC라니요. 네. 너무 좀 제가 스스로 좀 철이 없고요, 일단. 두 번째는 제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가 되면 아이들의 나이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요. 제 아이들이 5살이잖아요. 오. 제 평균 연령이 5살입니다. 난 6살인데. 그랬죠? 아니, 실제로 아이들이 어리면 걔네 수준을 맞춰줘야 되니까 맞아요. 예. 예, 거기 맞춰서 대화할 때가 많습니다. 예. 아니 근데 마부작침은 무슨 뜻이에요? 마부작침? 마부작침은 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네. 그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끈기 있게 해낸다는 그 양희은 선생님의 노래처럼 네. 끝내 이루리라. 야, 나 갑자기 옛날에 그 유행어가 생각나네요. 뭐예요? 네. 어느 세월에 기억난다. 그러니까 아니 언제 도끼를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들어요. 야, 이건 정말 개그 욕심을 네. 아직까지도 갈고 있잖아요. 개그맨 떨어졌으면 그러니까요. 그만해야지. 그러네. 개그에 대한 욕심을 네. 이게 끝까지 갈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마부작침. 저 이것도 궁금법 시간에 꽁투하러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예. 자, 어쨌든 날씨가 제법 이제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이웃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 자선 냄비, 그렇죠. 기부. 예,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를 별로 안 나갔더니 그 구세군 종소리 저는 제대로 한 번도 못 들었던 것 그러네요. 같아요. 예, 올해는 조금 서로가 이웃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기부는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큰 금액을 막 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이제 할 때가 있으면은 네. 항상 하곤 합니다. 사실은. 네. 저는 부끄럽지만 예. 기부 안 해봤어요. 그냥 구세군 냄비에 자선 냄비에 네. 돈 몇 번 넣어본 게 다네요. 아, 그 자체가 뭐 좋은 마음이고 그렇죠. 기부죠. 그 뭐. 마음은. 예, 꼭 뭐 아마- 기부를 크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부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아니면 뭐 기부미만 안 해도 다행이죠. 김미 안 해도 그게 예. 다행이지. 손은 안 저는 벌릴게요. 약간 이제 재능 기부 같은 거 할 때가 좀 많고. 그렇죠. 예, 그리고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그 기부하는 것도 있었고. 맞아요, 정기적으로. 그런 적도 있었는데. 네. 자, 아무튼 이게 이제 맞아요. 액수를 떠나서 또 금액을 떠나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기부 문화도 좀 나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좀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세계적으로 보기에는 순위가 별로 높지가 않고 좀 많이 밑에 있다 이런 그래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좀 많이 떨어져요. 예, 예, 예. 그럼 두 분 혹시 세계에서 예.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어딘지 좀 맞춰보실래요? 뭐 선진국들이 좀 많이 하지 않을까요?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쪽.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정답이 있었어요. 맞아요?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서 최근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의 그 기부 지수를 네. 봤더니 통계를 보니까 가장 높은 게 미국이었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거의 근소하게 2위를 한 국가가 있거든요. 어디예요? 이게 어딜까요? 우리나라, 2위를 한 나라가 있어요. 네. 미국 옆에 캐나다? 아니에요. 아, 바로 어디요? 미얀마. 네? 네. 그 2016년에는 1위를 하기도 했었어요. 네? 네, 이곳이 빈민국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가난한 나라의 반전 나눔. 이야. 참 미얀마 어떤 국민들의 삶 자체가 자비와 네. 고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기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궁금한 건 우리나라는 정확히 어느 정도인 거죠? 57위. 아. 그러니까 아시아권 국가들의 어떤 기부 문화가 아. 아직은 좀 이렇게 순위가 좀 낮은데 낮구나. 2016년에 75위였다고 하니까 그래도 지금 올라갔네요, 맞아요. 상당히 많이 좀, 올라갔네요.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 우리나라 분들이 또 정이 있잖아요. 네. 한번 이게 분위기를 타면 걷잡을 수가 없다는 게 또 있기 맞아요. 때문에 또 기대가 되고요. 이 기부라는 게 그러고 보면 이제 경제 성장, 규모와 완전히 비례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 문화를 좀 확산시킬 법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 법들을 보면은 예. 그 취지가 뭐 기부를 어떤 유도하는 법안들이 꽤 많은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 아주 좋은 법안이 하나 통과됐습니다. 그래요?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고향사랑 기부금법입니다. 오. 일명 고향세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네네.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이 기부자가 고향이나 지자체를 선택을 해서 기부를 하면은 정부가 그만큼 세액을 공제해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네. 감사의 표시로 고향 특산물이나 뭐 담례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한 1년 조금 더 남았네요. 네. 시행이. 이렇게 네. 되면 좀 그 지역에 네. 돈이 좀 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역 경제 아무래도 네네네. 숨통이 좀 트이고 그리고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겠네요. 기대도 하고 있는데요. 예. 뭐 기부하고 또 이렇게 답례를 작게나마 받으니까 뭐 대접받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기부를 하면 또 어차피 세금 혜택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특산물 담례를 해주니까 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세금 깎아주고 단순히 특산물 받고 이런 정도의 의미로 끝나면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향 납세 제도 규모가 굉장히 커진 데에는 기업한 고향 납세 제도가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그 고향의 마을 사업이나 문화유산 그 보수를 한다고 해서 기부금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크라우드 펀딩형 고향세라고 부르는데 그런 활성화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내 고향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또 개인적으로는 혜택까지 받고 일석다조의 좋은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기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지역에 꿀이 되는 법안으로 잘 정착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돈도 주고 마음도 주고 꿈과 미래도 주는 법안을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주제 뭐죠? 네, 이것이 소비자 최소한의 권리 비정상의 정상화법입니다. 오, 특이하네요. 비정상의 정상화법. 소비자를 위해서 어떤 정상화법을 또 어떤 분야의 분이 한아름 싸들고 오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일부 정보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위하는 한 음식점이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아서 영업 정지를 당했는데요. 일본산 홍어와 도미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농식품 뒤에 원산지 판매한 표기를 업체 위반한 57 업체 곳을 30여 적발했습니다. 곳이 적발됐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만 튀어도 연쇄에 폭발할 듯이 뒤엉켜 있는 소용돌이 먹구름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국민들은 지금 힘들다가 아니라 이미 끝났다,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시를 거짓말하거나 또는 표시를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삼진 아웃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이진 아웃 해가지고 5년 내에 두 번 걸리면 그럴 때는 영업 정지. 포장을 많이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비용은 가격에 포함이 돼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포장 비용을 우리가 돈을 내는 거예요. 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라. 겉면에 기재를 해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을 때 그 업자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술을 권했던 같은 동석한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강요하거나 또는 유인하거나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반듯한 김천의 의원. 경제는 땡땡땡이다. 누굴까요? 국민의힘 대표 경제 전문가 싱크탱크 송원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송원석입니다. 자, 요즘 그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들은 특히 이제 연말이 더 바쁘시죠? 어떠세요? 의원들이 연말에 바쁜 게 여러 가지 이제 국회 일정이 연말에 다 이제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예산도 이제 곧 통과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법안도 12월 이제 8일, 9일까지 정기국회 마감하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당의 의원들이 굉장히 바쁘죠. 그리고 내년 3월 9일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당에서 공약 개발하느라고 다들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김천하면 유명한 게 이제 삼산 이수의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직지사 우리가 이제 불사책에서 봤던 맞죠, 의원님? 맞습니다. 1600년 된 고찰입니다. 지금 거기에 보물도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고요. 특히 비로전에 가면 천불상이 있어요. 아기 동자가 1000개의 상이 있는데 거기에 또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앉아 있는데 딱 한 동자만 벌떡 서 있어요. 왜요? 첫눈에 딱 그것을 발견하면 아들을 낳는다 하는 그런 또 속설이 있습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예. 재밌네요. 네. 아니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재미도 있잖아요. 그게 이야기가. 과거에는 사실 아들을 놓는 게 맞아요. 상당히 중요한 남아 부분이었잖아요. 선호사상. 예, 남아 선호사상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는 그런 신뢰, 믿음,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부분들이 가미가 되어서 그 비로전이 그렇게 형성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의원님이 말씀을 되게 재밌게 하셔가지고. 맞아요. 너무 가보고 싶어요, 막. 자, 요즘 또 김천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재선이시잖아요. 20대 국회 시절에도 김천의 발전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김천이라고 하는 도시가요. 서울과 부산의 가운데, 그래요. 예, 그리고 동해안과 서해안의 가운데, 맞아요. 대한민국 한반도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물류의 중심 도시인데요. 그런데 교통망이 완비된다고 해서 도시가 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산업 중에 이제 김천은 30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동차 튜닝하고 드론 산업을 지금 하고 있죠. 혹시 자동차 튜닝 어떤 건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남자들은 너무 좋아하죠. 좋아하죠. 자동차를 매니아들이 많습니다. 예쁘게 좀 디자인하고 네네네. 자기 마음껏 좀 꾸밀 수 있는 게 튜닝이잖아요. 그렇죠. 산업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요새 캠핑이 유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합차나 성용차를 캠핑용으로 바꾸는. 아, 그것까지?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인 경우에는 일본이나 영국 같으면은 우리나라는 왼쪽에 운전대가 있지만 얘네들은 오른쪽에 있어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운전대의 차를 국내에 수입하면 왼쪽으로 바꿀 국내에서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걸 바꾸는 거. 이런 이거는 거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인데.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밑으로 모든 게 다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차 튜닝 산업이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천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튜닝에 따른 성능 안전 시험 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일정한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튜닝하는 업체들을 지금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예.
튜닝 센터가 되면은 튜닝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김천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주 인구와 아울러 유동 인구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럼 지역 경기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의원님 오프로드 대회 같은 거 해도 재밌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김천에 오프로드 대회가 있습니다. 진행하시죠. 또 의원님 하면은 또 카리스마. 그 카리스마 아니십니까? 그 예전에 국정감사에서 네. 그 카리스마 있는 그 모습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동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제가 아마 참고 자료로 나가지 않을까 네. 싶어요. 호통을 치셨던 유튜브 영상 난리가 났었죠. 경제수석이 제대로 된 성장률 전망치조차 머릿속에 없는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이 수치보다도 더 나빠지지 않는 게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청와대. 그게 2019년 그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때 일입니다. 그때 지금 현재 정책실장하고 있는 이호성 그 정책실장이 당시에 경제수석이었어요. 지금과 비슷한 시기였는데 정부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였는데 2020년도 경제 성장률이 실질과 경상으로 얼마쯤으로 지금 했습니까? 했더니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나 했더니 그러면 그거 모르겠다. 그러면 2019년도 금년도의 성장률은 그러면 얼마로 했습니까? 했더니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조금 거기서 소리를 좀 높였지요. 언성을 높였더니 다들 조용히 경청을 하는 분위기에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참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그 끝나고 난 뒤에 따로 또 만나서 또 서로 얘기도 좀 하고 좀 제가 좀 다독거리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유 참 그때 호통을 한번 치셨더니 조회수가 180만 건.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 호통 한번 쳐주시면 맞아요. 180만 건 조회수. 근데 상상이 안 돼요. 지금 너무 입담도 좋으시고 친절하셔가지고. 맞아요. 아니, 예를 들면은 그 개그맨 중에 박명수 씨가 그 자기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로 호통. 야야야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개그로 승화해서 호통을 맞습니다. 치는 게 있는데 야야야야. 어떤 분 중에 이거 조회수 제일 높이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게 2019년도 국정감사 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어떠신지 혹시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막 화가 치미시는지 이번에 이제 재정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네. 이제 심한데 이제 곧 예산이 이제 국회를 곧 통과하겠지만은 울트라 슈퍼 예산이죠. 울트라 슈퍼 예산인데 지금 60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4년 전에 400조였어요. 50%가 늘었습니다, 예산이. 거기다가 국가 채무는 600조 수준이었던 게 지금 1000조를 넘었습니다. 그 400조나 늘어난 국가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세수 전망을 낮게 하니까 세수가 좀 더 들어온다고 하니 야, 이게 초과 세수가 생겼다. 이것을 가지고 돈을 좀 쓰자. 지원금을 나눠주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정말 저는 재정과 경제를 오랫동안 전문으로 한 입장에서 답답하고 안타깝죠. 지금 이제 나라의 재산을 이제 걱정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 건전화법을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정부에 제가 근무할 때도 정부 안으로 발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 20대 때 그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폐기가 되고 21대 국회에 다시 제가 또 발의를 했는데 이렇게 너무 국가 채무가 급증을 하니까 국가 채무를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재정 수지도 적자 재정이 너무 크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준칙을 정해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재정 준칙이고 그것을 위해서 재정 건전화법을 만들자라고 이제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하자. 이런 그때 취지시네요. 당초에 제가 이제 발의할 때만 하더라도 국가 채무 비율을 45% 수준으로 막자. 그다음에 재정 수지는 2% 이상 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벌써 넘어가 버렸죠. 50% 국가 채무 비율이 50%가 넘었죠. 내년 예산안만 하더라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제 법태랑 주제와 관련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이것이 소비자 최소한의 권리, 비정상의 정상화법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법이라는 명칭의 아이디어는 아무래도 의원님이 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제가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것들을 발굴해서 법안을 제출하고 그걸 좀 정상화시키자.
이 코로나 시국에 경제도 엉망이고 정치도 엉망인데 그래서 다소나마 국민께 위안을 드리자 하는 생각에서 법안을 좀 발의를 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 팀장 차트 네. 준비돼 있죠?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송원석 의원님의 이것이 소비자 최소한의 권리 비정상의 정상화 3법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네. 농수산물 너는 대체 어디서 왔니? 예, 원산지 표시법입니다. 이거 원산지 표시는 원래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하게 되어 있죠. 네.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시를 거짓말로 하거나 또는 표시를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죠. 수입산인데 국내산을 했다든지 해서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그러니까 어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네. 그래서 거짓으로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표기를 안 했을 경우에 표기 안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취급하는 품목이 한 10가지인데 한 8가지는 해놓고 2가지는 찝찝해서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처벌도 처벌- 약한 거네요.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말입니다. 그 인센티브에 정확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쓰는 것보다는 안 쓰는 게 더 유리하다. 유용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원산지 미표시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비율이 높아요? 2017년도에는 원산지 그 미표시가 40%였는데 예. 현재는 54.8%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진짜 많이 안 예. 하네요, 표시를. 그러면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그렇죠. 거짓으로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이 2017년에 59%에서 네. 21년도에 45%로 이렇게 역전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 궁금한 게요. 국감장에서 답변하는 분들을 이제 저희 그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왜 저렇게 하지? 뭐 이런 궁금한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 중에 한 가지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경우인가요?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국감장에서는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허위를 얘기했을 때는 처벌을 받겠다. 이렇게 위증죄로 할 수 있으니까 말을 안 하는 것이 낫고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이 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도 예. 많은 피의자들이 가가지고 예.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예, 단기 기억 상실증이 걸리죠. 네. 예, 예. 자, 전 팀장 이 자료가 좀 있죠? 그 여름철에 보니까 예.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가 좀 원산지 논란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해수부가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2,81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점검 대상이 보양식 재료인 민물장어랑 네. 그다음에 미꾸라지 그리고 간편 조리식 재료인 오징어, 낙지 등이었는데 점검해봤더니 34곳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14곳은 거짓 표시한 걸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원산지별로 보면 중국산이 21건, 일본산이 12건이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미표시하는 게 오히려 처벌이 낮다 보니까 그러네. 미처벌한 곳이 거짓 표시한 곳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산, 일본산을 쓰고 여기에 원산지를 표시 안 하는 이유가 국내산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죠? 예. 국내산으로 또 비싸게, 네. 국내산을 만약 둔갑해서 비싸게 네. 팔았다면 그것도 뭐 사기가 될 수 있고요. 그러네. 근데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표시는 과태료고 거짓 표시는 형사처벌이다라고 하는데 그 규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농산물을 거짓으로 표기했을 경우에 네.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런데 표시를 아직 하지 않았을 경우에 미표시의 경우에는 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이번에 미표시한 경우에 과태료 그 부과금액을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과태료 금액을 2배를 상향했어요. 네. 근데 과태료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네, 네. 그 우리 뭐 삼진 아웃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이진 아웃 해가지고 5년 내에 두 번 걸리면 그럴 때는 영업 정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야, 영업 정지면은 진짜 세네요. 네. 이러면은 아니, 이 좀 정도- 열심히 표시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 그 생계와 관련이 있으니까. 규제가 안 들어가면 네. 제대로 표시를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미표시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예, 예. 뭐 강력하게 이제 처벌한다고 하니까 양심껏 원산지도 표시하고 또 양심껏 소비자에게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송원석 의원님의 비정상의 정상화법 두 번째는요. 네.
자원 낭비의 주범, 과대 포장을 막아라. 자원 절약법입니다. 네, 과대 포장 이거 진짜 걱정입니다. 요즘은 이제 예전에 비하면 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의원님. 줄어든 게 아니고요. 지금 네. 많이 늘고 있습니다. 늘었어요, 네. 지금 환경부에서 네. 금년 8월 달까지 과대 포장이나 재포장 그 규격 위반 몇 건인가 봤더니 137건입니다. 근데 8월 말까지 이 숫자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연간으로 환산해 보면 한 네네. 200건이 넘는 숫자거든요. 근데 2018년에는 123건, 2019년에는 143건,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16건이었습니다. 네. 그거보다는 지금 더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과태료를 조금 내더라도 기준과 달리 포장을 넉넉하게 해서 과대 포장을 해서 상품을 내는 것이 본인들한테 더 수익이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여성들이 필수로 쓰는 네.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네. 기본적으로 박스에 들어있지만 네. 이 박스를 열어보면 안에 또 플라스틱으로 네. 또 박스 처리가 되어 있어요. 또 케이스가요. 화장품 케이스가 굉장히 또 고가의 느낌을 주려고 과대 포장 자체가 그 케이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이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 많은 양의 그 쓰레기를 발생시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전자제품도 보면은 스티로폼으로 감싸죠. 그 위에 박스 처리하죠. 좀 작게 얘기하면 우리 그 과자도 엄청 빵빵하게 이렇게 네. 했는데 딱 뜯어보면 요만큼밖에 안 들어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지금 현행법상 네. 이런 포장 횟수나 이런 위반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까, 의원님? 그 찾아보니까 현행법상은 음식료품이나 화장품, 그다음에 잡화류, 전자제품 이런 부분인데요. 포장을 할 때 공간 비율을 10%에서 35%까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 횟수도 바깥하고 안쪽에서 딱 2회밖에 못 하도록, 2번밖에 못 하도록 규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위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정도 돼 있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는 3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는 사실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있죠. 내고 또 하면 되니까. 그렇죠. 내고 또 하면 되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은 사실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포장을 많이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비용은 가격에 포함이 돼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포장 비용을 우리가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뭐 소비자 피해도 마찬가지인데 예. 저는 그거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환경 파괴가 그렇죠. 또 주범이 될 수 다 있기 쓰레기잖아요.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제 화장품 용기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또 잘 안 된다라고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의 데이터를 보니까 네. 한 해에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중에서 포장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5%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발생한 1,675만 7,880톤의 네. 생활 폐기물 가운데 586만 5,258톤이 포장 폐기물이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네. 그래서 이 문제, 특히 이제 자원 절약, 낭비를 이제 줄일 방안을 이제 이 법안에 담으신 건데 개정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래서 네. 조금 전에 이제 과자를 샀는데 뻥 터지면은 없다는데 사실 그게 뭐냐면 질소입니다, 질소. 그렇죠, 예. 우리가 소비자들이 돈 내고 질소를 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되었다 해서 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포장 공간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네. 그리고 횟수를 얼마나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표시를 예, 해라. 표기를 하도록. 표기하면은 이제 소비자들 경우에는 그것을 보고 예. 확인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제품을 사겠다라고 선택을 한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과자인데 여기는 지금 과자의 그 이만한 양 중에 예. 과자가 몇 % 들어있다. 그렇죠. 공간 중에. 예. 그러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라. 겉면에 기재를 해라. 이렇게 법안을 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 그러네요. 알 권리가 이제 충분히 충족이 되는 것이고, 네. 조금 전에 설명이 잘 하셨습니다만은 쓰레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급적 그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네. 아유, 듣고 보니까 다 어떻게 하면 이게 수치화해가지고 네. 소비자가 정확하게 알고 살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신 것 같아요. 법안 의의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법안은요.
청소년 음주 권유 막는다. 청소년에게 술 먹인 어른 진짜 책임진다. 청소년 음주 권유 처벌 강화법입니다. 아니 청소년에게 술을 권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실제 상황입니다. 예.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법에서는 이제 그 청소년에게 음주를 강요하거나 주류를 판매하거나 권유하거나 처벌받잖아요. 처벌받도록 되어 있죠. 업주 자체도 이거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굉장히 강한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봄이었습니다. 예. 지난 봄에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어느 음식점 주인이 그 이야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예.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지난 봄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상황이었죠. 네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예. 밥을 먹는데 예. 한 사람은 약간 좀 나이가 좀 덜 들어 보이는데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성인이다 하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술을 좀 드신 거예요. 드셨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죠. 잘 먹고 나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여기서 먹고 난 뒤에 사고가 난 겁니다. 약간 트러블 생기니까 뭐 싸움이 났나? 집기가 좀 하고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음식점 주인이 경찰에다 경찰 신고를. 영업방해다 해서 신고를 한 거죠. 네. 했더니 이 사람들이 경찰이 이제 오니까 거꾸로 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 아이고. 이렇게 또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법제가 참 특이한 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을 때 그 업자는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자리에서 술을 권했던 같은 동석한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훈방 조치됐습니다. 네. 훈방 조치. 그런데 영업한 그 음식점 주인은 벌금을 처벌을 냈죠. 받고. 예. 그래서 이 상황을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법제에서 원하던 방향하고 굉장히 잘못 집행이 되고 잘못 운영이 되는구나 해서 이것을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해서 같은 자리에 술을 권한 사람에 대해서도 여기는 뭔가 규제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법을 발의를 이게 했습니다. 음주운전이랑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하는데 조수석에 있는 사람도 이걸 그렇습니다. 강조했다 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거랑 똑같네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음주 조장하는 이 문화도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이제 근본적인 이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폐해가 막대하겠습니까? 전 팀장. 네. 그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예. 연간 한 10조 원 정도 된대요. 근데 이게 흡연이나 비만보다 크고 매년 또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좀 문제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2021년 우리나라 음주폐 예방 사업 관련 예산이 불과 10억 원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금연 폐 예방 사업 관련 예상의 대략 1%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범죄로 보면은 전체 범죄 29%가 술 먹고 저지른 범죄고 살인, 방화 같은 흉악 범죄 40%, 뭐 폭행, 감금 이런 폭력 범죄 47%가 그래요. 술 취해서 벌어지는 범죄인데 주치네 진짜. 이 술 사실 적당히 마셔야 되고 좀 술에 너무 관대해서도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법 개정안을 낸 것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하거나 또는 강요하거나 또는 유인하거나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 개정안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잘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 그 옛말에도 네.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된다. 그렇죠. 네. 특히 부모님한테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면은 술을 어떻게 예의 바르게 마시느냐, 그리고 취해도 또 취해도 실수하지 어떻게, 않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동석에서 술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이런 부분은 약간 사회적인 관습으로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아버지가 네. 이제 막 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된 친구한테 딱 앉혀놓고 야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가 한 잔 줄게 받아라 뭐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게 드라마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맞아요. 말씀 듣고 보니까 네.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예. 자, 아무튼 근데 지금 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또 이제 개정안을 내신 이 법안들을 보면 꼼꼼하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이제 법안이 다 있는 건데라고 지나치기 쉬운데 그 부분에 조금 미진한 부분들을 찾아내신 것 같아요. 원래 성격이 좀 꼼꼼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꼼꼼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히려 좀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좀 예. 채우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고요. 저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 가까이 있는 영등포시장에 가면 네네. 청국장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예. 대단히 싸고 맛있습니다. 요즘 말로 예. 가성비가 매우 좋아요. 네. 그런 데를 주로 찾아다니는 그런 성격인데 네네. 너무 치밀하고 꼼꼼하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약간의 부족함이 있고 채워야 될 공간이 남아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사람으로 좀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 송원석 의원님과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희는 이게 좀 말씀을 워낙 또 네. 달변이셔가지고 맞아요. 아주 뭐 깔끔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맞아요. 좀 스피드감도 있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뭐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법을 전공을 했는데 네네. 법을 가지고 이 저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앞으로 어떤 계획과 각오가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작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가야 된다 생각하고 일단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를 빨리 이겨내는 것이겠죠. 그럼 2단계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고 문화도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디지털화 돼가고 있는 그 이 부분이 굉장히 가속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가속화되는 디지털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 그 벌어질 큰 정치 이벤트에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동의도 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다 화합하고 융합해서 대한민국을 한 번 더 크게 융성시킬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아유, 두 분 뭐 한 네. 말씀씩 해주시죠. 아유, 저는 의원님 사실은 이제 오늘 뵙기 전까지의 그 네. 딱딱하고 정말 꼼꼼하시고 막 주도 면밀 그런 철저한 이미지만 생각하다가 오늘 방송으로 소탈하고 정말 편안하고 또 이렇게 웃음도 이렇게 넉넉하시고 그래서 오늘 완전 새로운 모습을 뵀는데요. 앞으로도 저희에게 친근한 이런 이미지로 의원님으로 계속 남아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미래의 어떤 국회의원은 이렇게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친근한 모습이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의원님 뵈면서 했어요. 그러나 어떤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일에서는 아까 호통 치시는 것처럼 이제 또 단호한 모습도 가지셔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모습으로 좋은 법안들 많이 발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녹화 들어오기 전에 원래 꿈은 개그맨이셨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전공을 잘못 선택하신 관계로 정치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또 재미있게 유쾌하게 네, 맞아요. 시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외람되지만 언자 석자를 쓰셔서 언이 말씀을 너무 잘해서 말씀 언자가 아닐까 싶었는데 보니까 선비 언자를 네, 쓰시고 그렇습니다. 네. 주석 석자를 네. 쓰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경상도 김천의 선비라는 느낌과 그러다 보니까 또 달병 나시고 또 더불어서 주석처럼 이 단단한 그런 모습이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경제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작별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다음에 또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할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궁금할 법하지.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거리에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제 나들이 가는 분들도 확실히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네. 거리에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외출이 많아지고 네. 모임이나 약속도 많아질 때 꼭 필요한 거, 꼭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전 알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방역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지키고. 됩니다. 예, 왜냐하면 백신 접종했어도 네네. 요즘 보니까 저도 이거 손 소독을 예전만큼 안 하더라고요. 더 조심을 해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조금 더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예. 너무 지금 바른 생활 대답을 해주시니까. 정답처럼 모범답안.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여자들은요 외출이 많아지고 약속이 많아지면 그 전에 필수적으로 쇼핑을 해야 됩니다. 그러네. 새 옷이 좀 있어야 좀 나갈 맛이 나죠. 그러네요. 액세서리 이런 것도 좀 사줘야 되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도 저녁에 네. 띵동 소리가 많이 나고 어. 심지어요. 우리 아이들이 네. 제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남자 아이가 나오지도 않고 어. 택배예요?
사람들 마음은 똑같은가 봐요. 네. 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요즘에 온오프라인 해서 쇼핑하는 분들이 네. 많다 보니까 쇼핑몰 매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야, 온라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진짜 요즘에는 너무나 그 매출이 급성장했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자, 아무튼 오늘은요 쇼핑과 관련된 내용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쇼핑하다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오늘의 궁금법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힘차게 출발! 올레기, 아유, 잘 있었는감? 어제 보고 오늘 또 보는데도 하루 종일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구먼. 아유 자기야 나도 나 신상녀 신상템만 사는 신상녀 어젯밤에 우리 자기가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지 뭐야. 나도 마찬가지구먼. 그래서 말인데 나가 결혼하고 싶은 처자가 있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푸떡 데리고 오라시는데 우리 애기는 괜찮겠는감? 어머 진짜? 아 근데 나 신상녀는 자기네 집에 갈 때 입고 갈 신상템, 신상 신발, 신상 옷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아따 그것이 뭔 걱정이라고 그러시야. 오늘 꽃가옷이랑 신상 가방이랑 다 그냥 사불어. 자기야 정말? 어. 우리 자기 최고. 신상녀 난 너무 기분이 좋아. 좋아. 아따 나도 겁나게 좋구만.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신상녀 씨. 그녀는 주말에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고 그때 입을 옷을 사기 위해 남자친구와 함께 쇼핑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야 나 이 옷 어때? 고급지면서도 청순하고 엘레강스한 분위기가 나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 아따 이것이 누구요? 아니 내 앞에 왜 천사가 다 이렇게 서 있디야? 날개는 어디다 숨겼으라? 정말 야 정말? 이 옷이야말로 그냥 딱 자기 옷이구먼. 그런데 자기야 저기 있는 저 신상템도 사고 싶어요. 우리 애기가 사고 싶다면 그냥 다 사야지야. 퍼뜩 입어보더라고. 다 입어봐. 저거 다 입어봐. 짜잔 자기야 이 옷은 진짜 나한테 찰떡이지 않아? 섹시하면서도 신비로운 이 분위기 이 옷 딱 내 옷이다. 세상에나 이게 누구다냐? 왜 아이유가 내 앞에 이렇게 서 있는겨? 이것도 사 어머 자기야 상당 고음이요. 고마워 3단 고음까지 해주고. 어머 저기 신상 또 있다. 어떡해 나 저거 좀 보고 올게. 그런데 쇼핑을 하던 중 그만 무려 2m가 넘는 스테인리스 진열대가 신상녀 씨의 머리를 향해 넘어지고 마는데요. 왜 이게 무슨 일이요? 자기야 괜찮은겨? 나 여기가 너무 아파. 내 머리. 아따 이게 무슨 날벼락이요? 자기야 이게 몇 개요? 내 손가락 보여? 괜찮은겨? 아, 저기 고객님 괜찮으세요? 아, 너무 놀라신 것 같은데 우선 이 청심만 좀 드세요. 자, 여기 물하고 꼭꼭 씹어 드세요. 꼭꼭 씹어 먹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너무 아픈데. 아따 이놈의 쇼핑몰은 무슨 시설 관리를 이따구로 하는겨? 아유, 저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이고 뭐고 우선 지금은 우리 애기가 머리를 다친 것 같으니까 병원부터 데리고 가야 쓰겠어. 애기야 가자. 자 나한테 어부봐요. 결국 진열대에 머리를 맞은 신상녀 씨는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해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자기야 내 머리 위에서. 왜? 별이 막 빙빙빙빙 막 돌아다녀? 아니야 신상들이 빙글빙글 돌아. 내가 찜해놨던 내 신상들 다 사지도 못하고. 아따 자기야 지금 그것이 문제요. 자기 이렇게 만든 놈들 내가 그냥 가만두지 않겠어 그냥. 응? 랄랄랄랄랄라. 아따 여보시오. 아까 진열대 머리를 맞은 고객 보호자인데 아니 우리 아가 머리 상태가 안 좋아서 MRI 그거 좀 찍어야 쓰겠으니까 병원비 좀 보내보소. 고객님, MRI라뇨. 그 댁에 가서 빨간 약 바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MRI는 너무 과도한 요구이신데 싶습니다. 무엇이요? 과도한 요구? 아 그쪽 쇼핑몰 진열대 머리를 맞았는데 뭔 과도한 요구요? 고객님, 저희는 고객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청심환도 사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MRI? MRI라뇨? 자꾸 전화하시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거예요. 영업방해?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영업방해?
너 가만 안 둔대. 고소할 거요. 거기 딱 기다려. 야! 찐이네요, 찐. 이거 참 연기할 때는 이게 파고드네요. 열연이에요, 열연. 예. 자, 오늘 사연 잘 봤습니다. 근데 쇼핑하다가 이런 일도 있을 법도 합니다. 쇼핑몰 쪽에서 이제 병원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예. 이런 경우에 쇼핑몰 책임이 전혀 없습니까? 어떨 것 같으신가요? 아니, 이거 뭐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쇼핑몰 안에서 네. 이게 난 사고인데다가 쇼핑몰에 있는 그 진열대 그것도 머리를 맞았잖아요. 그 치료비 당연히 지급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거는 당연히 배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이거를 신변히 물어보는 그 저희는 과연 그런데 말입니다. 뭡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물건을 네. 샀을 때 이 물건에 하자가 네. 있다고 이거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고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죠. 내가 아직 이 물건을 사지 않아서 고객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내가 아직 고객이 아닌 거예요. 이 업체야. 고객으로 거기 사러 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계약 책임이 아니라 이건 불법 행위 책임이라는 영역이에요. 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고객 측이 네. 부주의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의 이 쇼핑몰의 진열대가 안전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조금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이 사건에서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서 네. 조사를 나간 거예요. 네. 이 진열대들이 잘 되어 있었나 조사를 나갔더니 이 벽 쪽을 제외한 진열대들의 네. 대부분이 이동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동형 진열대는 쓰러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45만 원의 진료비를 매장 측이 배상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내릴 때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군요. 예를 들어서 진짜 튼튼하게 해놨는데 맞아요. 이 손님이 가서 막 억지로 땡겨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다쳤다. 네. 그러면은 이건 매장의 책임보다는 그렇죠. 손님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네. 판사십니다. 이제 법원에 들어가셔도 돼요. 이 정도는 판사예요. 망치만 있으면 되는데 네. 망치가 없어서. 그래서 네. 이런 거를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공작물의 설치 하자로 인한 그 책임이다. 그러니까 공작물을 설치해 놓으면은 이것에 대해서 안전하게 주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배상 책임을 져라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작물 설치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거는 좀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진열대가 하자가 있는 물건도 아니고 네. 이게 이제 설치할 때 잘못 설치한 것도 아닌데 공작물 설치하자? 여기 속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자를 판단할 때는 이게 설치는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이제 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 개연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더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으로 발생될 경우에는 사고 발생, 뭐 피해 정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요. 손해와 이 공작물의 이 설치 하자와 인과관계까지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작물 설치 하자에 어떤 위험의 현실화도 좀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쇼핑몰에 이 진열대가 충분히 넘어질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진료비 지급 명령을 내린 거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도 네.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과실상계를 해서 전체 진료비가 아니라 아마 45만 원. 네, 일부만 45만 원만 이제 인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통사고랑 비슷한 거네요. 맞습니다. 100대 0이 아니라 네. 몇 대 몇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로 과실이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정확하시네요. 요거랑은 좀 다르지만 네. 사실 요 내용을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무슨 가구 업체가 있어요. 네. 어린이 가구 많이 파는 아마 이름만 들으면 아는 네. 외국 브랜드인데 네. 그거 집에다가 설치했는데 네. 이거를 붙박이장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튼튼하게 안 해가지고 네. 넘어지죠. 아이들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넘어져서 네. 그거 다 그 업체에서 배상해주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죠? 그런 거 그리고 또 책임이, 이제 예. 책임이 이제 그렇죠. 자기네 설치를 잘못했다 네. 이제 이런 책임인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예, 정확하십니다. 비슷한 경우. 아유, 정확하십니다. 정말 이제는 법대로 MC가 아니라 망치만 있으면 되는 건데. 변호사 아니면 판사 옷만 입으면 돼. 그래서 실제로 예. 또 법원에서 판단한 다른 사례를 한번 예. 살펴보자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현금 인출기에 네. 입금을 하러 네. 가시던 고객분이 아직 네. 입금하기 전인데 건물 외벽에 쇠사슬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전용 무렵이니까. 근데 그 쇠사슬에 넘어져서 네. 크게 부상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네. 아니 내가 은행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네. 쇠사슬에 걸려서 네. 넘어졌으니 은행 당신들이 배상하시오. 네. 이렇게 책임을 물었어요. 네. 그런데 은행은
우리는 네. 이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고 네.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고 이 은행 건물 관리는 이 건물 빌딩 주인이 하는 거지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질녘 무렵에도 이 고객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고객을 위해서 이런 위험물에 대해서 뭐 주의를 하시오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될 책임이 은행에게 있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있다.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쇠사슬에다가 네. 경고문을 붙여놓는 거죠. 네. 쇠사슬 조심하시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진열대에도 진열대가 넘어질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오. 네. 이런 경고 문구를 붙이면은 그런 책임에서 면제가 되나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참작이 됩니다. 오. 그렇게 뭐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네. 경고문인데도 부주의하게 아유 뭐야 이런 거 필요 없어 나 옷 볼 거야 하면서 이럴 경우에는 고객의 책임이 훨씬 커지겠죠. 그 무식한 질문. 네. 글씨를 못 읽는 분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표지 이게 넘어지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넘어지는 표지판 지금은 개념이 다 글씨를 읽지만 아이고. 사실은 정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글씨를 못 읽는 분이 간혹 계시거든요. 표지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네. 빨갛게, 노랗게 경고 문구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만약에 업주가 아주 우리는 주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뭐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이 안전망에 뭐 부딪혀서 사고가 났는데 이런 사고 책임을 물었을 때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이 스키장에서는 안전망을 굉장히 튼튼하게 했고 이거는 웬만한 사고에는 뭐 어떤 뭐 부상을 별도로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스키장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사연의 경우를 봤을 때 네. 그 진열대가 넘어져서 다친 사람한테 청심환을 줬다고 해서 저는 그게 어떤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는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네,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언제 어떻게 예상치 못할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좀 사전에 조심조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맞아요. 예. 저도 항상 바르게 살고 있지만 혹시라도 억울하게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주변에 친한 변호사 한 명 정도는 꼭 둬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신씨 아닙니까? 맞아요. 예. 나도 신씨인데. 주변에 신씨 변호사 많이 찾고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제가 이렇게 작은 도움이 된다면 이거는 저의 재능 기부로 하겠습니다. 이게 재능 기부예요? 그렇죠. 분운하네요. 네. 역시 산타클로스. 이 크리스마스 트리. 자, 최근에 이 요소수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이제 요소수 사건이 터졌는데 이 요소수라는 게 주로 이제 디젤차에 넣는 촉매제 아닙니까? 군용기까지 투입해서 공급해오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죠? 저는 이번에 그 요소수 사태가 뭐 일어나면서 네, 네. 진짜 이 요소수가 뭔지 사실은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네. 진짜 그 2017년까지 나온 디젤 차는 괜찮은데 네. 그 이후 신차에만 이 요소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거 넣지 않으면 이제 차가 멈추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그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예. 특히 트럭 같은 대형차들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운송 대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꼭 이런 위급 상황에 굉장히 이기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매점 매석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부에서 이제 이것도 규제하는 것 같은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요소수와 요소수 원료인 요소를 매점 매석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어떤 금지 고시를 내렸는데요. 지난 8일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연말까지 이 시행이 되고요. 이 매점 매석 행위 신고 접수를 위해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점 매석 행위를 비롯해서 불공정 행위, 폭리,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네요. 자, 어느덧 12월이 왔습니다. 오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올해 겨울도 더 춥게 보내야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법은 최소한일 뿐 우리의 모든 이웃을 진정으로 품고 돕는 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모두가 힘겨운 일상이지만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쓸 때 오히려 그것이 기운을 북돋아 주기도 하죠. 모쪼록 다가오는 겨울이 서로의 힘겨움을 나누며 힘이 되는 따스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외치면서 마무리하죠. 알면 당신도 법테라!